여기 빨간색도 있고 초록색도 있고 하잖아. 검정색만 쓰지 쳐. 어느 날 아침 아파트 3층인 집안에 갑자기 물이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창밖을 보니 아파트 밖은 물바다입니다. 잠시 후 30층 아파트를 넘어서는 해일이 밀어닥칩니다. 사람이 다 죽어요? 영화 대홍수의 오프닝은 바로 이처럼 기괴하고도 압도적인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강렬한 오프닝은 시청자에게 서늘한 공포와 함께 도대체 대홍수의 근원이 무엇인가라는 근원적인 호기심을 자극합니다. 그런데 해운대나 투모로우 같은 재난 영화를 기대했던 시청자들에게 대홍수는 예상을 벗어난 이야기를 제시합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예상의 전개는 부정적인 의견을 낳고 말았는데요. 영화 대홍수, 무엇이 문제였고 무엇이 좋았는지 알아보도록 하죠. 대홍수를 연출한 김병우 감독은 한정된 공간을 잘 활용하는 연출가 중 한 명입니다. 그의 데뷔작인 더 테러 라이브는 라디오 방송국에서 벌어지는 심리적 압박감을 극한까지 밀어붙여서 제작비의 10배가 넘는 수익을 거두면서 평단과 관객의 찬사를 받았습니다. 이후 PMC 더 벙커를 통해서 더욱 확장된 공간의 액션을 선보였지만 흥행 성적은 좋지 않았습니다. 대홍수는 전작들과 다른데요. 재난물의 외피를 쓰고 있지만 중후반부터 SF로 급변하는 장르의 변주를 선택했습니다. 소행성과 지구의 충돌이라는 사건을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AI의 강화학습을 통한 인류 생존 선택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설정의 오류와 불친절한 편집 등으로 시청자들에게 당혹감을 안겨줌으로써 평가가 하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다미는 영화 마녀를 통해 보여준 초인적 이미지와 드라마 이태원 클라스의 통통 튀는 매력을 넘어서 이번에는 2만 번의 시뮬레이션을 통해 모성의 데이터를 축적하는 연구원이라는 복합적인 캐릭터에 도전합니다. 결혼도 하지 않고 출산 경험도 없는 여배우에겐 다소 힘에 부치는 연기처럼 보이는데 의외로 잘해냅니다. 개인적으로 역할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한 결과로 보입니다. 그녀를 구하려는 요원으로 박혜수가 등장하지만 실상 극의 흐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기에 김다미가 원톱 주인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연기력에서는 딱히 흠잡을 것이 없었습니다. 다만 그녀의 아들 역할로 등장하는 아역 배우는 극의 흐름에 활력을 주기보다는 발목을 잡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아쉽더군요. 이 영화를 단순 재난 영화로 기대한다면 혹평은 당연해 보입니다. 시청자나 관객이 영화를 어렵다고 생각할 때 오히려 시청자가 바보라고 비난하는 감독은 연출 자격이 없습니다. 어려운 내용을 일반인이 이해하도록 각색하는 것도 결국 감독의 책임이니까요. 이 시간에는 대홍수를 좀 더 쉽게 볼 수 있는 5가지 키워드를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시청자가 느끼는 안나의 목적은 재난 상황에서의 생존이지만 그녀를 움직이는 실질적인 동력은 이모션 엔진의 완성입니다. 인류 멸망이 확정된 상황에서 인간 정신을 신인류에 이식해서 인류를 이어가려는 프로젝트인 거죠. 이 엔진은 수많은 시행착오를 통해서 학습되는 현대 인공지능의 강화학습 이론을 비튼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강화학습은 특정 행동에 대해서 보상과 처벌을 주어 최적의 경로를 찾아갑니다. 작중 시스템은 안나에게 아들의 생존이라는 보상을 설정하고 남편이 죽거나 아이가 실종되는 처벌 환경을 조성하죠. AI의 성능을 높이기 위한 데이터 가공 과정이 얼마나 비인간적일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안나의 아들 자이는 인간이 아닙니다. 이모션 엔진을 위한 데이터를 모으기 위한 인공 피조물, 즉 실험체 중 한 명인데요. 실험체는 모두 2명으로 수석 연구원과 안나가 각각 키우고 있었습니다. 대홍수가 발생하고 나서 수석 연구원은 실험체 회수를 막기 위해 실험체와 함께 사라집니다. 비록 실험체였지만 기르는 사이 어느새 기른 정이 들었던 거죠. 기관은 유일한 실험체인 자인을 데려가려 하지만 안나 역시 실험체를 친아들처럼 여기고 있었기에 자인을 지키기 위해서 사투를 벌입니다. 한번 보고 싶네요. 인간에게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되는 과정 자체가 AI에게는 단순히 연구 과제를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데이터에 불과하다는 설정은 섬뜩합니다. 이 영화를 볼 때 유심히 봐야 할 것이 안나의 티셔츠에 적힌 숫자입니다. 처음에
안나의 흰색 티셔츠에는 아무것도 써있지 않은데요. 이야기가 전개되면서 그녀의 티셔츠에 적힌 숫자들이 계속 바뀌는 것에 주목하십시오. 787, 1931, 4006, 4007, 7993, 13417 그리고 마침내 데이터 축적이 완성되는 순간은 무려 21,499입니다. 이 숫자는 안나가 이모션 엔진을 완성하기 위해 경험하는 시뮬레이션의 횟수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영화 화면이 계속 바뀌고 있는 와중에 아무 설명이 없기 때문에 시청자들은 이 숫자의 의미는커녕 존재 자체를 눈치채기도 어렵습니다. 안나가 같은 상황을 왜 반복하고 있는지, 같은 상황도 왜 조금씩 달라지는지 알 수 없다면 피로감을 느끼고 부정적인 의견을 가질 수밖에 없죠. 주인공 이름 안나는 영어로 표기하면 ANA인데요.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지만 앞에서 읽거나 뒤로부터 읽거나 철자가 똑같습니다. 공교롭게도 영화 속에서 연구 데이터를 축적하기 위한 타임루프가 지속적으로 반복되어 있고요. 이모션 엔진의 개발 목표 역시 마침표를 찍을 위기에 있는 인류 역사를 다시 이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주인공의 이름 자체가 영속적인 인류의 새로운 역사를 목표로 한다는 것이 의미심장한 거죠. 시작이 끝이고 끝이 새로운 시작이 되는 이 순환의 고리는 재난영화 결말에서 자주 차용되는 테마이기도 합니다. 이모션 엔진의 최종 단계는 AI가 결코 생각할 수 없는 인간적인 방법으로만 도달할 수 있었다는 게 일종의 반전입니다. 안나는 모성애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AI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시도조차 할 수 없는 인간만이 취할 수 있는 비이성적인 행동을 하는데요. 엘리베이터에 갇혀 죽게 될 지수를 몇 번이나 죽음을 겪으면서 구조하거나 일면식도 없던 임산부가 아이를 낳는 과정을 함께하는 행동이 바로 그런 사례입니다. 내 아이뿐만 아니라 다른 아이를 위해서도 내 목숨을 거는 행위가 나타나면서 AI는 비로소 절대로 복제 불가능한 모성애적 감성을 획득하게 됩니다. 인간의 자유의지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죠. 영화는 남극에 떨어진 소행성의 충돌 여파로 해수면 상승이 급격하게 올라가고 수백 미터 이상의 해일이 일어났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보면서도 좀 의문이 들었는데요. 남극에 떨어진 소행성 충격의 여파가 그 정도 높이의 해일로 밀려오는 상황이라면 소행성의 지름이 몇십 킬로미터 수준으로 추측되는데 그 정도 규모라면 남반구 인류는 아예 전멸해 북반구 인류 대부분도 거의 전멸 상태로 봐야 하지 않을까요? 게다가 그 정도 높이의 해일이 계속 여러 차례 밀어닥치는데 이런 상황이라면 그나마 남아있던 인류도 아예 다 죽었다고 가정하는 게 맞을 겁니다. 이런 가정이 맞다면 AI로 신인류를 탄생시키기 위한 연구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 영화를 보면서 가장 의문이 들었던 장면은 대홍수에서 인류를 보존하기 위해 선택한 방법이 왜 AI의 감정학습을 통한 신인류 창조였는가입니다. 2만 번이나 AI에게 시뮬레이션을 할 시간에 차라리 인간 DNA를 복제하거나 수정란을 보존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고 성공 가능성도 높지 않을까요? 영화는 성공 가능성도 희박하고 검증도 안 된 복잡한 방법을 왜 굳이 많은 시간을 들여서 하는지 설득력 있게 설명하지 못합니다. 신인류를 창조한 후에 다음 단계에 대한 이야기도 제시하지 못하는 것도 애매한데요. 신인류들이 다음 세기를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전략, 예를 들어 다른 행성의 테라포밍 전략이라도 제시되었어야 하는데 지구를 떠나온 우주선에서 분리된 착륙선이 다시 지구로 향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이는 지구도 뭔가 이상합니다. 소행성 충돌의 충격에서 거의 회복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정상적인 지구 모습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지구는 소행성 충돌 후 잿더미가 된 직후의 지구가 아니라 그 후로부터 수만 년이 흘러서 자연복원된 모습이라는 건데 그동안 신인류는 도대체 어디서 뭘 먹고 지냈던 걸까요? 영상을 편집하면서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대홍수를 다시 봤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문제였는지 발견하고 해답을 찾았는데요. 시점, 실제와 시뮬레이션을 착각해서 생긴 해석의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서 이 영상은 나중에 추가했습니다. 이 영화는 세 가지 시점으로 진행됩니다. 소행성 충돌이 발생하기 5년 전 시점, 소행성 충돌 시점, 그리고 충돌 이후 지구를 떠난 극소수의 생존자들이 다시 지구로 돌아온
아득히 먼 미래의 시점입니다. 5년 전 시점은 구한나와 수석연구원이 이모션 엔진에 대한 회의를 할 때입니다. 소행성 충돌 시점은 오프닝부터 희조가 총에 맞아 죽고 안나가 로켓을 타고 지구를 떠나는 순간까지입니다. 이들이 떠난 직후 지구는 다른 소행성들이 떨어져서 폐허가 되고 인류는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실제 일어난 사건입니다. 구한나가 얼굴에 스티커를 붙이고 잠에서 깨어나는 순간부터는 가상현실입니다. 안나가 과거 사건을 기반으로 모성애를 데이터로 축적하기 위해 조성한 시뮬레이션이거든요. 이 부분을 과거 사건과 이어지는 현실로 해석했기에 앞뒤가 안 맞았던 거죠. 이 사실은 결말에 안나가 옥상에서 자인을 발견하고 데이터 형태로 변해서 날아가는 장면으로 증명됩니다. 모성애 습득 테스트가 성공적으로 끝나서 데이터 전송이 완료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니까요. 이렇게 다시 보니까 DNA 복제 대신 시간이 많이 필요한 AI 강화학습을 선택한 이유도 설명 가능합니다. 어차피 지구로 다시 돌아올 생각을 했다면 시간은 무한정 있는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다른 행성의 테라포밍 계획을 제시하지 않은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착륙선들이 지구로 향할 때 지구가 원래 모습이 된 것도 수많은 시뮬레이션을 하는 오랜 세월 동안 자연환경이 원래대로 복원되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혹시 저처럼 앞부분 영상에 의문을 가진 시청자라면 이 영상으로 어느 정도 이해가 되었으리라 믿습니다. 그럼 다시 원래 리뷰 영상으로 돌아가 보죠. 이 영화의 가장 큰 실수는 영화의 사전 홍보 마케팅과 실제 영화 내용 사이의 장르적 괴리를 방치한 데 있습니다. 예고편을 보면 시청자들은 이 영화에서 해운대나 콘크리트 유토피아처럼 거대한 재난 앞에서 벌어지는 처절한 생존투쟁과 인간군상의 갈등을 기대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러나 영화는 전반부의 재난물의 서사를 따라가다가 후반부터 갑자기 타임루프와 함께 난해한 SF로 변모합니다. 재난영화가 무엇이 벌어지는가에 집중하는 데 비해서 후반부의 SF는 주인공 안나가 왜 그렇게 행동하는가에 집중하기에 이야기 전개 방식의 갑작스런 변화에 관객은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이 두 가지 문법이 화학적으로 결합하지 못하고 이야기는 구체적인 설명도 없이 삽입식으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대다수 시청자들은 불친절하고 어렵다고 느끼게 된 것이죠. 몇몇 장면에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이 몰입을 방해합니다. 막혀있는 비상계단에 도착한 안나가 난간을 타고 위로 올라가는 장면은 정말 황당했습니다. 계단의 족치물들을 밑으로 버린다는 생각이 안 났던 걸까요? 가스관이 폭발하면서 앞뒤가 막힌 상황에서 희조는 안나에게 위층으로 올라가 있을 테니 난간 위로 자인을 올리라고 말하는데요. 그 다음 장면을 보면 특수부대도 불가능한 미션입니다. 결과는 당연히 안나의 추락이고요. 나중에는 안나가 소음기 달린 권총을 척척 쏴대면서 기관원들을 죽이는데 권총 사격이 이렇게 쉬운 거였군요. 주인공을 억지로 위험에 빠뜨리고 공감을 기대할 수는 없는 법입니다. 결말을 보면 두 가지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SF 심리극으로 보자면 범작 수준인데요. 안나가 2만 번의 시뮬레이션과 인간적인 선택으로 이모션 엔진을 완성하고 신인류를 탄생시키는 과정은 일반 재난영화에서는 볼 수 없는 결말입니다. 대다수 시청자들이 기대한 재난영화로는 낙제점입니다. 재난영화로서의 장르적 쾌감과 현실성이 결여됐으니까요. 재난영화의 정석은 인간의 사투를 통한 극적인 생존 혹은 재난의 극복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좋은 점수를 줄 수 없는 결말이었죠. 대용수는 불친절합니다. 재난영화를 기대한 시청자에게는 엉뚱하고 터무니없기까지 합니다. 시청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을 설명도 없이 구사하기에 한 번 봐서는 영화를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 영화 평가를 제대로 하고 싶다면 보기 전에 어떤 점을 기대하고 있는지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미있는 재난영화를 기대한다면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AI 시대에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가치와 차별성을 한번 고민해보고 싶다면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영화의 평가는 대부분 그렇듯이 주관적이고 개별적이니까요.